이번에 리뷰할 다큐는 100대 위대한 발견 9부작 중에 마지막 편 9부인데, 이거는 이제 이미 다 했던 거예요. 했던 것 중에서 10개, 상위 10개 발견 다시 한번 선정한 거예요. 그걸 보면은 10위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고, 9위는 미생물, 8위는 페니실린, 7위는 세균설, 6위는 맨델의 유전 법칙, 5위는 지동설, 4위는 원소 주기율표, 3위는 아인슈타인의 E 이꼬르 MC 스퀘어, 그 다음에 2위는 일반 상대성 이론, 1위는 자연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거꾸로 가요. 10위부터. 10위는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뭐 다 했으니까 뭐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아이작 뉴턴은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세 가지 법칙을 공식화하여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꾼다. 그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고,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고, F 이꼬르 ma죠. 그리고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이게 이제 고전 물리학의 주춧돌이 된 건데, 요거를 이제 하키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키를 타고 이제 가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쭉 나가잖아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 두 번째 스틱으로 퍽을 치면은 그 가속도가 붙죠. 그게 이제 가속도 법칙이고, 이제 서로 부딪히면은 이제 부딪혀서 넘어지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아홉 번째는 미생물입니다. 1600년대 초반부터 현미경이 이제 유행했는데, 1665년 로버트 훅은 현미경으로 코르크 조각을 관찰하다가 작은 상자 모양을 발견하고 셀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죠. 레베니크는 현미경으로 우연히 물 한 방울 속에서 미생물을 발견했다. 그는 현미경을 사용하여 정자, 박테리아 및 적혈구를 관찰했다. 그의 관찰은 세균학 및 미생물학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리고 8위 페니실린. 1차 대전에서 1000만 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상당수가 감염에 의한 사망이었다는 얘기죠. 알렉산더 플레밍은 포도 상구균을 연구하다가 실험실의 배양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 옆에 있는 박테리아 샘플이 죽은 것에 착안하여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치료제를 만들다가 포기했는데, 하워드 플로리아 보리스 제인이 플레밍에 이어 화합물을 분리 및 정지하여 최초의 항생제를 생산했던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세균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의사 산파들이 아기를 받았는데 의사 쪽의 산모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거죠. 세뮬 바이스는 의사들의 손을 소독한 후에 산모들의 사망률이 뚝 떨어지는 것에 주목하고 무언가 있는 걸 이제 주장한 거죠. 근데 이게 별로 주목을 못 받았던 거죠. 그때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포도주를 연구하고 있었죠. 그 포도주를 상하게 하는 게 세균이다 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고, 그 세균이 질병까지 일으키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파스테르는 세균에 의해 유발된 이러한 질병과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고 가정하는 세균설을 주장한 거죠. 그래갖고 이게 현대 의학의 출발점이 된 거죠. 그 6번째는 맨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신부이자 식물학자 그레고르 맨델은 유전자 정보가 어떻게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지 발견한다. 완투콩 실험에서 그는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을 알아냈다. 맨델은 유전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 정해져 있음을 발견했고, 맨델 자신이 유전학의 아버지가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5번째는 지동설입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닌 태양이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천동설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지동설은 아주 깔끔합니다. 이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 틀린 건 뭔가 좀 복잡해요. 막 뭐든지 하여튼 뭐 복잡한 건 틀렸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맞는 거는 간결하고 아주 깨끗하죠. 깔끔하죠. 뭔가 머리가 맑아지죠. 그러니까 지동설이 그래서 맞는 거죠. 요거 엘리오센트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이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도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당시 알려진 63개의 원소 카드를 만들어 배열해 보다가 모든 원소가 원자 질량이 증가하는 순서로 정렬되면 그 특성이 특정 주기에 따라 반복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원소의 주기율표를 공식화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존재를 예측한다. 그 요소 중 3가지 갈륨, 스칸듐, 게르마늄은 그의 생애 동안 발견된다. 주기율표가 없는 화학은 악보 없는 베토벤, 소나타가 같다는 거죠. 멘델레예프를 기리기 위해 100여 번째 원소는 멘델레 비움으로 명명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 이꼬르 MC 스퀘어.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이죠. 에너지는 빛의 제곱의 속도와 질량의 값과 같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은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질량이 작아도 매우 많은 양의 에너지를 변환될 수 있음을 증명한 거죠. 이로써 과학은 비약적으로 도약했고 원자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 식은 피타고라스 정리와 미적분만 알면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정도만 되면은 저 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반 삼대성 이론인데 이것도 이제 아인슈타인 이론이죠. 아인슈타인 이론이 두 개나 들어갔는데 아인슈타인은 수성의 근일점과 관련하여 고심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뉴턴의 방정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뉴턴은 중력으로 이제 그 중력의 힘이 순간적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이 원심력이랑 구심력으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힘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공간이 굴절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태양이 갑자기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 뉴턴 이론에 의하면 지구는 구심력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밖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죠. 없어지는 순간에. 그런데 아인슈타인 주장은 그게 아니죠. 공간이 그러면 펴지는 거죠. 굴절된 공간이 펴지게 되죠.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래갖고 지구까지 도달하는 게 8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구는 8분 있다가 공간이 펴지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저 아인슈타인이랑 뉴턴이 다른 점이죠. 우리가 지구에 서 있는 것은 중력이 끌어당겨서가 아니고 공간이 휘어 우리의 머리를 누르기 때문이다. 공간이 휘었다는 것은 1919년 일식대 에딩턴 경에 입증되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상태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 상태에서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게 다 지구 중력이 끌어당겨 갖고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휘어가지고 우리는 흰 공간 속에서 그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공간 자체가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구에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인슈타인은 설명을 한 거죠.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움푹 패였잖아요. 공간이 보이진 않지만 저렇게 움푹 패여가지고 휘어 있다는 얘기죠. 공간이. 근데 이거를 이 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공간이 휘었다는 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태양이 뒤에 있고 지구가 그 앞에 있죠. 그 태양이 앞에서 그 방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별 두 개를 볼 때 그 제대로 보이는 거죠. 태양이 중간에 방해를 안 놓으니까 그 위치가 이제 제대로 맞는 거죠. 이 위치가.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오른쪽에는 지금 지구가 돌아 나왔죠. 돌아가지고 태양 뒤로 들어간 거예요. 태양 뒤로 들어가가지고 태양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태양 뒤에 있는 별들이 올 때 태양을 지나서 오는데 태양이 공간을 휘어놨기 때문에 그 별빛도 휘어진다는 얘기죠. 휘어져 갖고 다른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별의 위치가 원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거는 태양이 앞에 있으니까 그 별이 안 보이잖아요. 태양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일식 때는 이제 딱 가리니까 태양이 딱 가려지니까 그때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별빛을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 위치가 틀린 곳에 있는 것처럼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에 오면서 이게 별빛이 휘었구나. 이걸 이제 에딩턴 경이 입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간이 굴절됐다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대망의 1위는 자연선택입니다. 다윈의 과학자들에 의해 주저없이 1위로 뽑힌 이론을 소개한다.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을 주장한 종회기원을 발표한다. 여기서 그는 지구에서의 생명창조에 관한 당시의 신년에 도전한다. 1832년서 다윈은 비구르에서 남미 태평양 연안으로 5년간의 과학탐사를 시작했다. 다윈의 부친이 모든 비용을 대줬다. 그가 탐험대에서 수집한 자료,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의 천여종의 표본은 자연선택의 메커니즘에 의한 진화론에 대해 영감을 주었다. 생명의 법칙은 무엇인가? 피니스의 부리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창안해가지고 진화론을 이제 주장하게 됐는데 그에 있어서는 출판된 일의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하면서 과학 이론 자체도 진화한다고 해요. 더 나은 이론이 있다면 기존 이론은 도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피니세가 다 똑같은 새인데 부리가 다르죠. 부리가 왜 다르게 됐느냐? 그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저 부리가 다 달라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종회기원을 할 때 저 생명의 틀이라 그러죠. 생명의 나무를 저렇게 그려가지고
저렇게 뻗어 나갔다는 거죠. 종이 쫙 이렇게 뻗어 나갔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100가지 위대한 발견, 이걸 이제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0가지 위대한 발견을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